모디 일기 정부는 영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한 친미 외교 노선을 따랐다. 그런데 남아시아 국가들을 대표하겠다며 강한 인도 건설을 주장했던 모디 2기 정부는 인도를 일본, 호주와 하나로 군사동맹 체제로 묶어 세우려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인도의 경제적 이익을 쫓아 러시아와 정치, 경제, 군사협력을 발전시켰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하려는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모디 3기 정부는 첫 순방국으로 러시아를 세웠다. 이게 올해 있었던 얘기예요. 올해 5월에 있었어요. 모디가 벌써 이제 인도는 그 의원내각제인데 5년씩 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서울역을 했는데 2기에는 인도 국민의당 단독으로 이제 연합정부가 아니라 단독으로 구성될 만큼 정권 기간이 간단했고 이번 3기에도 올해 선거가 있었는데 아슬아슬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부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자마자 그러니까 3기 확정이 되자마자 모스크바로 인도로서 미국에서 바이든을 엄청 열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초기에는 완전히 미국이 붙다가 3기에는 완전히 이제 러시아로 그렇지 존재했어. 이게 이제 과거에 같으면은 뭐 비동맹이다 이런 설명이 되고 아니면 또 친이다 그러면 시장주의다 이게 이거는 뭐 시장주의야 아니면은 그럼 얘네들이 뭐 비동맹주의자야 뭐야 이게 잘 이렇게 연관성 잘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적인 그런 정책적인 큰 틀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도가 이제 브릭스에 이제 중심이 되면서 상하협력기구에 가입한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조금 뭐또 농업 빌덕이라고 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얘네들 좀또 뭘 하려고 하면서 좀 약간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가지고 뭔가 또 나름대로 이제 막 뭘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가 벌어지냐면 러시아하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조선으로 하고 이후부터 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조선하고 러시아하고 군사동맹 정확하게는 포괄적인 협력입니다. 포괄적 협력. 그 포괄적 협력이 군사동맹 이 협력을 맺습니다. 포괄적 협력. 이렇게 되면서 인도가 지난주에 아까 저서 얘기했듯이 평양에 있는 인도주주 폐쇄했던 평양주주의 인도 대사관을 다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지? 그러면서 이제 인도의 행보가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짚어보겠습니다. 빠르게 읽어서.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가는 걸 같이 따라가고 싶습니다. 냉전 시기에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인도를 직접 이어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냉전 동안 문명적 및 지리문화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이념적 동지군으로 눈에 서로 멀어져 있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냉전의 종식과 구소련 해체로 인해 인도는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경량을 마주하게 되었다. 소련의 급작스러운 붕괴와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으로 인도는 새로운 경제협력 공동체로서 동아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했다. 이런 경제적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92년에 처음으로 이스트폴리스가 제안되었고 여기에 이건 표면적이지만 여기에 저희 분석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요인이 있었느냐 이러한 인도 내의 경제적인 붕괴, 국제적인 어떤 입지의 흔들림 막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그 사회 경제적 비평등 문제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인도 그 무장 게릴라, 낙살라이트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합니다. 제가 델 대학에서 공부했을 때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무장 농민들이 막 총 들고 막 게릴라.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은 인도 내륙이었지만 인도 저쪽 동북쪽에 있는 변방 지역, 미조람, 저기 아쌈, 나갈랜드, 그 마니푸르 뭐 이런 데까지 이제 미얀마 쪽 중국 변방 지역이죠. 이런 데까지도 이제 무장 독립 투쟁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발전을 내세우면서 인도가 동방 정책, 우리는 앞으로 이제 동쪽을 더 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는 것이 이제 동방 정책이에요. 그래서 인도가 갑자기 정적인 정치 환경에 의해서 이제 그동안에는 이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92년도에 동방 정책, 이스트 폴리시라는 정책을 내놨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방 정책이 갑자기 인도가 나왔던 그런데 실패의 이제 아래쪽으로는 아래서 했었죠. 모디 수상은 이 동방 정책을 at east policy 행동하는 동방 정책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 12일 날에 미얀마 네피도에서 인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식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행동하는 act,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 그런 동방 정책을 갈 거야.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동방 정책을 갈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업, 연결성, 문화, culture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 동방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좀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얘는 행동을 하는 거다. 할 때 이제 이 동방 정책을 핵심 그 중국의 경제적 지배력 확대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화 그리고 남중국해 분쟁은 미중 갈등을 중국시켰고 인도는 그들의 안보 사항을 위해서 적극적인 아세안 인도 동방 관계를 전략적 부분으로 확산합니다. 그래서 이 액티스트 폴리시가 나옵니다. 모디는 그는 행동하는 동방 정책을 통해 아세안과의 다자간 협력, 이때 이제 어떤 그 맥락이 이제 다자 협력이라는 틀린 거죠. 쌍무 같은 개인 대 1대1 그런 데서 아니라 다자간 협력체를 이제 구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 전략에 머물거나 끝에야 일본과 호주와의 관계 개선까지 포함하는 유연한 다자 협력 전략에 불과했던 동방 정책은 2028년 모디가 서울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산업화를 보면서 더 동방 정책, Act East, 행동하는 Act East 정책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담한 그런 실행 전략으로 바꾸게 됩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제 모디를 청와대에서 직접 봤는데요. 참 그 당시에 모디는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한 데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고 우리도 한국처럼 똑같이 이런 발전 전략을 따라야 되겠다는 굉장히 감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과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인도의 급진적인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위해서 또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여러 가지 제한 요소 속에서 인도의 어떤 탈출로서 동맹 정책이 더 강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런 국가들하고도 이쪽으로 관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뭐 하는 건 좋은데, 실제 또 얘네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요. 2016년도에 미국하고 물류 교환 양의 각서라는 걸 체결합니다. 이 물류 교환 양의 각서가 왜 중요하냐면, 각주 7일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각주 7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물류 지원 협약은 별거 아니지만 그 내용에 보면은 통신 호환성 및 보안 양의 각서, 지리공간 기본 교환 및 협력 협의,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냐면 그 군인들의 그 통신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하는 그런 명목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군사협력이 아니지만 사실상은 인도의 군사들의 통신 체계들과 미국의 통신 체계들이 이렇게 결합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도의 대부분의 무기 체계는 러시아 체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합동 작전을 하려고 해도 이게 통신이 잘 안 돼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되니까 이때 2016년도에 미국이 제안을 해서 이 양해 물류 이게 양해 합성 맺어서 이 통신 체계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인도와 미국의 군사 협력의 어떤 그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게 겉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갑자기 뭐 쓰나미가 온다든지 천지지변이 온다든지 인도양에서 뭐 이렇게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합동 작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로는 이제 명목상은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뭐 통신 네트워크를 서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명목은 그렇게 됐지만 실제 내용은 군사작전이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 노골적으로 인도와 미국의 군사 협력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는 거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 인도가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군사적인 내용적인 협력 관계는 굉장히 밀도 있게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초기에 도대체 그럼 인도의 대전력이 뭐냐? 도대체 너는 정책이 뭐냐? 뭐 너는 미국에 붙는 거냐? 러시아에 가 있는 거냐? 아니면 동방정책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동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국하고의 군사적인 협력까지 내포하는 여러 가지 형식이 같이 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물류 지원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쿠팡처럼 물건을 이렇게 사다가 보내는 이런 물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물류는 미국의 배가 작전을 하러 저쪽 아시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지금 싱가포르나 뭐 작은 배들은 이제 빠따야에서 이제 연료를 채우고서 이제 가는데 그런 거를 보장해준다는 거예요. 물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기지는 아니지만 그런 군사 기지 이런 데에 보면 이제 상시적인 군사 주둔지는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군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이게 물류지원이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완전히 일어났는데요. 상하이 협력 기조 관련입니다. 이 내용만 좀 자세히 보고 나머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오락가락 뒤죽박죽인 인도의 동방정책이 하나의 대전략 노선으로 완결성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인도의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입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냉전 이후 초기 중국이 구소련 공화국들과의 불안정한 국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처음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의 틀 속에 인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인도의 가입도 반대했다. 왜냐하면 인도와 중국은 이미 인도와 국경 및 무역 문제를 다루기 위한 양자간 메커니즘이 이분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각기 8부분을 좀 나와 있습니다. 인도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 파키스탄 간 전략적 연계가 강하지 않는 한 중국 주도의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중앙아시아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공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도 제한적이다. 더군다나 미국과 서방에 대한 메시지가 강한 상하이 협력기구에 인도를 가입한다는 일은 미국과 서방 세력의 세력을 척지는 일이므로 정치적 부담도 들어간다. 그래서 인도의 상하이 가입 기구는 이러한 중국의 소극적 또 인도에 이해하기 때문에 타진도 안 하고 가입도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도가 이제 중앙아시아로 굉장히 강해지게 된 거죠. 인도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통째로 먹으면서 이제 중앙아시아를 지배하게 되면 인도도 그걸 선뜻 바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는 이제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마지노선으로 그냥 그러면 우리 그냥 업적으로나 상관인들과 좀 넣어줘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초대하는 쪽이나 참가하는 쪽이나 큰 지점을 두지 않고 그냥 시작을 했던 수준이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1대1로 전략과 중국의 진주무리 전략 그리고 중국 자본의 아프리카 신앙 장식으로 갈등하면서 사이가 멀어졌죠. 인도는 이에 대해서 인도는 미국에부터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에 적극적으로 이런 친미 일변도의 전략에 매몰된 인도를 보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인도와의 전략적 동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막 되니까 먼저 손을 내민 거는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인도가 엄청 반발했죠. 1대1을 통해서 진주 목걸이를 해가지고 인도양까지 중국이 막 미얀마를 통해서 이제 파키스탄까지 연결하는 거 막 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잠수함 보내고 막 이러면 스리랑카 섬에다가 막 중국 잠수함 갖다 대고 하니까. 그래서 막 이때만 해도 엄청나게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인도가 열받아가지고 막 국경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국민들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랬는데 야 그러지 말자. 시진핑이 이제 조선됐습니다. 2014년 5월 11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 상호작용 및 신뢰 구축 조치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시아 안보 개념을 제안합니다. 시진핑. 이 아시아 안보 개념은 중국의 대인도 관계에 강한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와 친하게 지내야겠다는 핵심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중국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조선과 미국이 군사적 대결에서 미국이 밀리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으로 제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패권이 크게 흔들리는 또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입장에서 그래? 처음에는 뭐 그냥 덕담한 줄 알고 야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을 때 뭐 그냥 한기를 흘리는 수도 있겠지만 마침 그때 이제 미국도 막 패권 흔들리고 보니까 막 미국이 막 북에 막 요다 터지고 그냥 뭐 말도 못하고 무슨 뭐 4차 한다니 무슨 뭐 그때 트럼프가 뭐 항공모함 뭐 몇 척을 갖다가 뭐 돈에다 대고 뭐 하겠다고 큰 소리만 치다가 결국은 다 뻥이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그걸 보면서 이거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그래 그럼 우리 이제 아시아 지역도 중요한 거니까 우리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인도가 이제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간섭한다고 했는데요. 인도는 이런 미국의 패권 약화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미국의 간섭으로 인도의 재무 핵무장과 군사력 증강에 제약받고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인도의 친미 전략은 모순과 한계에 직면하였다.
이게 이제 뭐 쉽게 예측하시겠지만 미국을 믿고 이제 뭐 우리는 했는데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뻥뻥뻥 뚫리고 뭐 아프가니스탄, 뭐 중동, 이라크, 뭐 심지어 북에서도 뭐 낑낑거리고 하는 거 보니까 미국만 믿고 있다면 뭐 될 일도 안 되겠는데. 근데 미국이 이제 슬슬 되니까 이제 미국이 인도 핵무장을 승인을 안 하는 거야. 니들은 NPT 핵확산 금지조약 아직 가입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니들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핵발전소 그런 것도 형님이 주는 거 패키지를 사다가 연료만 쓰고 다시 반납해. 그리고 제철하면 안 되잖아. 큰일 나. 그거 위험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뜯어 말리면서 사실상 핵무기 반대하고 그렇지. 핵발전소도 막 미루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는 슬슬 이제 인도 입장에서 슬슬 이제 미국에 대해서 쟤네들 별것 아니네 하면서 또 이참에 그럼 중국하고 어떻게 좀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상하이 가입을 합니다. 이때 이제 미국은 이제 막 몸이 달아가지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막 내세워가지고 막 끝을 해가지고 야 이거 너희들 위한 거야. 너희들만 오면 너희들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어. 막 하면서 막 이제 가지한테 선전을 하면서 막 빵빠레 울리면서 막 인도를 띄워주는데 인도가 안 믿죠. 야 니네 안 써봐. 그래서 이제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날아갔죠. 그러면서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과 나토 아시아 나토 구성을 됐습니다. 반면에 인도는 유라시아에서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이해관계를 확대하며 증대하는 중국과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였다. 인도는 그런 노력의 하나로 확장된 이익이라는 개념 속에서 상당히 유연한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접근 방식으로 대전략을 수정합니다. 2017년 인도의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은 러시아, 중국, 인도의 핵심 축으로 다극화 질서의 도래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현실주의 관점에서 인도의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은 유라시아에서 인도가 그들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요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인도는 중앙아시아의 다각적 협력을 통해서 에너지, 연결성, 그리고 이익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의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은 중국의 1대1로와 화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단 뭐냐면요. 굉장히 인도는 이 중국의 1대1로 대해서 경계하고 마치 인도를 포위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전략으로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적 긴장감도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하이 협력기구는 안보 협력체란 말이에요. 근데 1대1로는 그냥 많이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거예요. 물류도 많이 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신뢰관계가 있으면 오히려 거꾸로 이 1대1로라는 이 네트워크망은 인도는 쓸 수 있는 전략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건 오히려 자산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 인도 입장에서 볼 때는 1대1로가 마치 중국이 인도를 포위하려고 하는 이런 관점을 이제 화해할 수 있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해할 수 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또 상하이 협력기구는 이제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동시에 갈 때 있고 주변 나라들이 야 니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니까 아까 파키스탄이 인도와 안보치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마치 와해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효과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에도 좀 안정이 됩니다. 지금 인도는 막 인도하고 지금 인도 자체만으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 7% 8%막 되기 때문에 전쟁 터지고 막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게 우리가 겪거든요. 그리고 지금 집권자들도 경제적인 성과를 냈을 때 표가 많이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표가 안 나오면 이제 그런 일으켜가지고 갈등 일으켜서 불안하게 해서 표를 끌어내주는 거고 오히려 그거는 지금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인도가 파키스탄을 잘 지내는 게 표가 많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또 굉장히 그래서 안보 이익도 있다.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가 전략적 큰 변화에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런 좀
상하신육기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도 입장, 중국 입장, 그 이야기들, 이게 또 어떻게 이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러면서 인도의 국경 문제, 또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술술술술 풀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한국에서 2020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면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면서 이런 상하이협력기구 가입이 저는 그렇게 안 됐을 거라고 반대로 오히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1대1로라든지 중국과의 국경 문제나 이런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더 그걸 확대시켜가지고서 러시아를 갖다가 쪼는 이런 지렛대를 썼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러시아 쪼물방하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다 해냈을 거예요. 이게 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년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딱 터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도는 굳이 미국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인도가 했던 S-400 미사일을 2개 대대를 이미 받았어요. 헬리콥터도 받고 러시아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2016년만 해도 통신상호 조약에 의해서 이제 인도가 이제 뭐 군사협정은 안 맺었지만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구나, 이제 조금 프로토콜을 이제 좀 같이 맞추는구나라고 해서 들떠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참에 인도 태평양 전략까지 확 통크게 우리가 한번 가자라고 이제 막 깃발을 딱 쏟고 이제 막 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인도는 모스크바에서 S-400 미사일 딱 갖고 핵 잠수함 딱 실어와. 스텔스 디젤 그 전기 잠수함 갖고 와. 그러고 있었어, 인도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너네 이러면은 니네 이제 경제 제재 국가에 올 거야. 그러니까 갖고 오지마 했는데도 인도는 그래 니네 알아서 하면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재 국가에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인도는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에 러시아와 똑같이, 다만 미국이 그걸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못하죠.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나.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는 인도가 완전히 난리가 나겠지. 그러니까 미국도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제재를.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은 그냥 제재하자면 막 하는데 인도는 그러니까 제재를 국가에 올려놓고 말로만 제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푸틴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주변 이제 정리를 이제 딱 하고 중국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공부하게 해놓고 인도하고도 이제 다 정리해놓고 세팅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딱 특수군사 작전 시작을 한 거죠. 그냥 막 갑자기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전에 이런 것들이 됐으니까 인도는 미국이 강력하게 압력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해서 엄청나게 이제 원유를 갖다가 싼 값을. 지금 시장 가격이 배럴당 70달러, 80달러예요. 근데 인도에서 러시아를 가져오는 가격이 60달러 수준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호가로만 받으래요. 근데 양이 많으면 그런 식으로 호가로 주진 않고 더 늦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만 봐도 지금 거저 갖다 쓰는 거죠. 러시아.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인도 입장을 볼 때 이 동방 정책은 더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 잠깐 지도 좀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저 지도를 보세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원래 저게 없었어요. 저런 선로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작년에 만들었어요 저게 인도에서. 그 청진항에서부터 싱가포르까지는 있다는 건 제가 알았어요. 근데 블라디보스톡, 근데 이게 저 블라디보스톡하고 낮은 성공 지역하고
거기가 거기에요. 기차로 뭐 한 3, 4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블라디보스톡도 겨울에 항구가 얼진 않지만 제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블라디보스톡조차. 그렇지만 낮은 성공은 그냥 완전히 거기는 겨울이어도 얼진 않고 좋은 위치 때문에 사실상 블라디보스톡 개발한다는 것 자체는 낮은 성공을 같이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북러 그 포괄적 조약하면서 엄청나게 그 자연 생태학자들, 철도, 건설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가장하는 게 그런 맥락이고, 그래서 다리를 새로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성공적인 지금 다리를 놓고 있거든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연결하고 도로 건설하고 있거든요. 다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냥 이렇게 뭐 러시아하고 인도만이 그냥 노선이 아니라, 아니 배라는 것이 이렇게 배를 싣고 있으면 다 꽉꽉 채워져가지고 뭐 빈배를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동네 어저력이 다 이렇게 묶어서 다 이렇게 선적을 하고 있거든요. 인도가 저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개발하겠다고 내가 얘기 딱 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국가 관계를 풀겠구나.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 얘네들 좀 그러니까 정치학자로서 제 예상은 좀 그때 좀 안 맞았어요. 저는 5월 달에 움직임이 안 보이는 거에서 이상하다 해서 막 찾아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해도 그러더라고요. 인도 대사관의 직원들 너희들 왜 안 가? 이렇게 막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러시아 조선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딱 내는 순간에 이게 더 이상 우물쭈물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아주 전폭적으로 그게 그래서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블라디보스톡가 이게 하나의 어떤 상징이지만 인도가 동방 정책을 전략적으로 대전략 차원에서 강화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하나의 상징성이 있다. 그래서 인도의 대전략은 이러한 비동맹, 그 다음에 신자유 도시기에는 미국 친미,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막 왔다 갔다 뭐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막 하고 힌두 민족주의를 가고 이게 막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어떤 이론적 분석 틀로 보면 굉장히 현실적 맥락에서 이렇게 러시아와의 관계가 동북아시아까지 포괄하는 행동하는 동방 정책의 다가 이 맥락으로 이제 가겠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딱 그럼 인도가 왜 이렇게 가냐는 이론적인 설명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자유주의나 도덕주의나 초현실주의나 이런 내로주의나 이런 맥락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인도의 어떤 지정학적인 요인, 그러니까 인도의 국내적인 정치적 요인과 또 강국들의 어떤 역학관계, 또 인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즉 다르마. 그렇지, 니네 다르마는 뭐냐? 의무가 뭐냐? 니네 인도의 의무가 뭐냐? 그랬을 때 그러니까 개인에도 다르마가 있듯이 국가도 다르마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회주의 다르마는 뭡니까? 계급 독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산 계급이 여기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다르마, 불로주아 국가의 다르마 뭡니까? 계급 착취. 그렇지, 계급 착취 아니야. 노동자를 착취해서 지금 다 이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거 좀 저쪽에 표현하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개인이 있듯이 국가도 이런 다르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르마에 의해서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당화 되는 거예요. 그 다르마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거꾸로 어떻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 이건 굉장히 비도덕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이건 제대지도 못한다. 이렇게 또 막 비판할 수 있는 거지만, 인도의 어떤,
고대 서사시의 원형을 놓고 보면 인도는 굉장히 이러한 전략적 한국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단과 방법을 갈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막 중국에도 붙었다, 러시아에도 붙었다, 인도에도 붙었다, 지금 다시 북에 달려갔다. 막 이런 게, 국가의 다르마를 놓고 보면은 그 행동은 사실은 그렇게 문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들이 설명하지 못했던 현실주의자나 계급적 관점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급적 관점에서 미국과 등졌다, 이거는 우리 또 확 와닿잖아요. 반지 투쟁을 한 게 있어요. 근데 또 그런 맥락에서 인도가 미국을 버리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막 여러 가지 장치가 되는 건 있는데, 인도의 그러한 이제 대전략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는 좀 여러 측면을 좀 보면서 어떤 것이 설명력이 있고 또 이런 것도 실제로 어떻게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좀 설명력을 높이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인도의 앞으로의 대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글의 마지막 편에는 그렇다면 이제 인도의 이러한 대전략이라는 인도가 이제 인도에 행동하는 공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대전략 차원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그러면 인도와 중국과 관계는 단지 상하이 협력이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다른 전략적인 대처가 있으냐는 거죠. 트럼프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누락된 게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동북아시아도 중요하지만 중앙아시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 다음에 카스피에 있는 운유,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두고 지금 각도를 벌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두고 또 인도는 또 어떤 지금의 어떤 지배적인 이러한 대전략 속에서 이 지역들 세부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내용을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은 이제 후속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 후속 논의를 알려드릴 것이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